안녕하세요. 청소년 이해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이나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신체적 특성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지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학자마다 주장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피아제 같은 경우 형식적 조작 사고 이론이라고 해서 추상적 사고를 전개하는 추상적 추론의 세 가지 특성을 이제 이때쯤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청소년기에. 그래서 형식적 조작 사고의 특징을 보면 도덕적 발달 측면이 있고 부모와의 관계 측면. 그래서 부모들이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개념 발달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들에게 아니면 그 기성세대들이 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신 점들이 있죠. 그때가 이제 인지적 특성의 형식적 조작이 사고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사회적 인지의 발달에서 이때는 자기중심성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는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무대 위에 서 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상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청중에 있어서 내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주변에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끝없는 관심의 초점이라고 느끼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쁘진 않아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 남의 관심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남의 이목만 끌려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개인의 내부를 보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해가지고요. 타인의 입장도 되어볼 수 있는 그런 이타심도 생기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동기 때와는 달리 이제 사회적 인지적 특징으로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감정이나 행동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능력, 배워볼 수 있는 능력이 이때쯤에 갖춰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자아정체감이 발달돼야 되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아정체감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검토해보면은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심리적 영향에서 나는 누구이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데는 자기만의 생각을 정립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존과 그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용틀이 많은 시기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란 얘기죠. 그래서 현저한 신체적 성적 발달과 아울러 심연의 상태로 인해 청소년이 제2의 탕생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때요? 고민을 하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르시아가 자아정체감 이론을 4단계를 얘기했는데 위기와 간혈하고 이 사람은 첫 번째를 얘기했어요. 마르시아는 에릭슨이 말한 자아정체감의 형성기를 4가지 상태 즉 혼돈, 유실, 유해, 성취 단계로 분류했어요. 이제 우리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이제 발달심리학에서 들으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은 또 마르시아라는 딴 사람인데요. 이는 4가지 단계가 발달 전 단계는 아니나 유해 상태만은 정체감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해놓은 걸 조금 보시면요. 성취 상태에서는 무엇이냐면 이 수준의 청소년은 어느 사회에서나 안정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이룬 거죠. 이 사람은 성취 상태는 자아정체감에.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른 동의 없이 성숙한 정체감을 소유할 수 있어요. 성숙한 정체감을 이미 어때요? 소유한 거 성취 상태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차 있고 융통성이 있죠. 우리가 항상 자신감이 있으면 융통성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야 그들은 부모를 별개의 사람으로 보고 부모나 그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됐죠. 부모와 나는 어때요? 이꼬루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해 상태에서는 어떠냐면 이 수준의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부모의 의견이 중요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 그들이 부모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많은 갈등을 겪겠죠. 많이 부모하고 다른 대립된 관계가 이들에게는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실 상태는 좀 위험하죠. 이 수준의 청소년은 내면적으로는 본인의 결단의 지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외면적으로는 통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결단은 자신의 입장은 거의 항상 부모의 것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혼돈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들은 이를 저르지도 책임을 지려 하지도 않고요. 의심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를 조금 더 가고 이 상태를 좀 가고 성취관계가 이런 상태. 그래서
그냥 공부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들 자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의심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책임도 안 져요. 얘네들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 혼동 상태는 좀 단계별로 볼 때 제일 하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2단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러니까 나는 고민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미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왜 이럴까요? 라고 청소년기에 조금 더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겠죠. 그런 애들은, 고민하는 애들은 뭔가 그래도 해보려고 갈등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인적 특성을 보셨고요. 정서적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면 강도 높은 정서적 경험을 하게 돼요. 이들은. 그래서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성적인 에너지를 이제는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해요. 정신분석 입장에서 따르면 청소년기 이러한 성적 공격적 에너지는 내면적으로는 매우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안정한 형태를 경험되나 청소년들은 그러한 강력한 욕구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충족해낼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끼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해소할까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 죄책감, 수치감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때 뭐 자위를 한다든지 뭐 성적인 관심을 갖는 뭐 여학생을 본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감을 가질 때 괜찮아. 그거는 네가 갖는 거는 관심은 자연스러운 관심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훨씬 더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담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어기제의 발달이 이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어기제 같은 경우는 많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방어기제라는 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 필요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뭐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이거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어때요? 경험하지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자꾸 부인하는 단계죠. 그래서 정서적 경험에 대한 자각적 태도를 보시면 청소년들은 아동기 때와 달리 자신의 정서적인 경험을 자각해요. 내가 지금 불안한지 어떤지 아동기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청소년기 때는 자기 감정이 어떤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자각은 하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감정인지를 명명할 수 있는 기술은 발달하지 이제 못했다가 조금씩 발달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공부만 해서 그런지 이 정서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요새 와서는. 그래서 진짜 자기 감정이 어떤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툴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그러면 몰라요. 뭐예요?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계속 저항해요.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자기가 자기 감정 표현하고 정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게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그런 경험에 대한 자각적 태도가 조금 아직 많이 발달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좀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그 점을 조금 창안해서 아이들에게 자기 감정을 잘 발산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감을 잘 형성하시는 거겠죠. 또 청소년 집단 상담의 정의를 보시면 이때는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가 늘 사용된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이제 살면서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늘상 사용되는 게 방어기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프로이드 딸인데요.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아의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의 기제라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무의식 영역에서. 자아의. 그래서 갈등이나 불안, 좌절,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불균형이 치료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하다 할 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요. 근데 뭐가 툭 들어와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삐걱삐걱 불균형 상태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한 건 싫어요.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기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심리 내부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방어기제의 병리성은 균형, 방어의 강도, 연령의 적절성, 철회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게 돼요. 어느 정도의 병리성을 갖고 있는지, 또 방어의 강도가 어떤지, 어느 정도 철회 가능성에 따라서 이게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방어기제 중에서 억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속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 욕망, 충동 등을 무의식 속에 머물러 눌러놓는 거예요. 꾹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아예 잊어버리죠.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있지도 않았던 일처럼 아예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취소라는 건 상대가 입은 피해를 원상복귀시키려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유부남이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 이제 반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이 사람에게 미안하니까 훨씬 더 잘해주는 거, 잘해주면서 나는 보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동현성이라는 게 있어요. 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무의식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은 어때요? 정반대의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미우는 떡 하나 더 준다. 어떤 학생이 교사에게 불만이 많은데 그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요. 반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욕망, 자신의 실패 등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런 거?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잘 안 되면 누구 탓 우리 탓 많이 하죠? 조상 탓. 서투른 무당에 장구만 나무란다. 그죠? 누구 탓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은 투사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투입, 공격적인 충동이 자신에게 향하는 거.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남편이 자신의 머리를 부딪혀 자해를 하는 경우. 이제 자해행위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저 사람한테 화를 못 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전치라는 게 있는데, 전체가 이제 부분에 의해 표현되거나 부분이 전체로 표현되는 경우, 또는 이제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해도 덜 위험한 대상에게 옮겨가는 것. 즉,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하는 거. 내가 내가 공격했을 때, 어때요?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내가 하고 싶은, 풀이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정이 있어요. 의식하기에 불쾌한 생각, 감정, 현실 등을 무의식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많이 그런 거죠. 자신의 병을 의사가 오진했다가 주장하는 경우, 남학생이 자행위를 하고 나서 손을 여러 번 씻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자기 한 것을 이제 부인하고 싶고 현실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겠죠. 합리화라는 게 또 있어요. 합리화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서 내가 중이 되고 나니 고기가 좋지 않다, 천하다. 라든지 심포도 이론. 저건 내가 못 따먹을 것 같으니까, 저건 심포도라 따먹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합리화죠. 그래서 보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다른 것으로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라든지, 땅에서 가까워야 오래 산다라든지,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등, 자기가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퇴행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로 거꾸로 가는 거.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당했을 때 현재의 발달 단계보다 이전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거. 그래서 동생이 태어난 후에 대소변을 이제 가리지 못하는 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이 퇴행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셔서 알 거예요. 또 승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본능적인 에너지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유용하게 돌려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공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된다든지 또 의사가 되는 경우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속해고요. 전환이라는 건 신체 감각기관과 수익 계통의 증상의 표현을 입대 영장을 받고 나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신체 전환이라고 해서 갑자기 다른 쪽으로 이제 이상을 끼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증상을 표현하는 것이 전환입니다. 신체화라는 건 신체 부위 증상으로 표현하는데 사초기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실은 이거는 정말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신체적인 게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어때요? 이상은 없는데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동의시가 있으면 주위에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담는 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맞다 하듯이 저 사람과 나를 입꼬리로 놓고 따라가려는 것이 이 동의시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화를 보시면 스트레스와 내부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의식적 욕구나 욕망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충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구타를 예상한 아내가 먼저 남편을 자극하여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것들을 자기가 기다리고만 있기에 그러니까 일부러 자극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게 행동화라고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들 보셨는데 여러분이 증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또 내가 불안함을 감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신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대치가 있어요. 대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하던 것을 못 가지는 데에서 오는 좌절감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래의 것과 비슷한 것을 가짐을 만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꽁 대신 닭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치물, 대치시키는 거. 그 다음에 헬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분리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이라든지, 목류병이라든지, 지킬박사 하이드 같이 전혀 자기 원래 성격과 다른 부분의 것이 나타나는 게 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떤 장면에서 헬이 현상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발달하실 때 혹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있어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설을 보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수준에서 도덕적 딜레마라는 게 예가 들어간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갈등 상황을 들려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한 의사가 이 약을 한 의사가 갖고 있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그 약사는 약값을 원가 10배인 2,000달러에 팔려고 해요. 남편이 하이스는 1,000달러밖에 없어서 싸게 팔던가 외상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약방을 부수고 약을 훔쳤어요. 이랬을 때 남편이 한 일이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어째서 그 일이 정당한가 하고 물어보는 수준에서 도덕적 이제 판단을, 발달 수준을 이제 유추해낸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인습 이전 수준의 도덕성에서는 행위의 쾌락적 결과, 힘이나 권력에 관해서 해석한 부분에서 1단계에서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벌과 복종에 의해서 우리가 1단계 제 수준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2단계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덕성을 필요하니까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한 케이스들이 이제 그 2단계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습 수준의 도덕성은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 그 질서에 관련된 개인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그 집단에서 소속되려면 그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그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3단계는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위한 도덕성이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4단계에서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도덕성. 우리가 법이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우리 단계들이 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인습 이후 수준의 도덕성을 보면 5단계에서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사회적으로 우리가 마련하는 데도 계약성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이 수준이고요. 6단계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인데 2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구하는 도덕적 원리에서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깬 거는 정당하지는 않다. 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죠.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어때요?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 게 이 6단계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버그 도덕성을 보면 각 단계들은 중요한 도덕적인 결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요, 연령에 따른 도덕적 발달 단계 순서는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들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발달 단계가. 그래서 이런 게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서적까지 봤죠.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도 봤었고, 사회적 특성이 청소년기는 어떤 게 있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잦은 갈등이 일어나고요. 동성 친구나 이성 친구 등 또래 집단에 몰두해요. 이때는 누가 중요해요?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개별화되고자 해요. 떨어지고자 하죠. 이렇게 부모랑 딱 붙어 있어서 있다가 뚝 떨어져 나오려고 할 시기예요. 그래서 개별화란 청소년인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를 지속해요. 감정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싶고 뚝 떨어져 나오기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유지하면서 자신을 부모와는 다른 독특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이제 경험해가는 심리적 과정이죠. 그래서 애착 대상은 부모에서 누구한테 넘어간다 했죠? 친구. 그래서 친구로 바뀌고요. 부모와는 상이한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기성세대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상이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내면하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개별화 노력은 성인을 독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사회적 특성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으신 내용일 거예요. 분리되려고 애쓰셨죠.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 상담을 정의를 보시면은 우리가 긴스버그라는 직업 발달 단계를 보면 긴스버그와 그 동료들은 직업의 선택은 발달적 과정 특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기능은 어려서부터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하게 되는데 직업에 대해서 뭐 가치나 태도 이런 걸 가져야 고를 수 있듯이 진로 발달의 3단계에서는 환상기가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환상을 갖겠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잠정기 알아보겠죠. 네, 현실기를 간다는 얘기죠. 또 환상기에서는 11세 이전 시기, 그 유년기촌, 놀이중심 단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는 뭐 어때요? 누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나 그거 하겠다 할 때잖아요. 직업을. 잠정기는 11세에서 17세면은 조금 약간 현실적이 되겠죠. 초기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흥미가 생기는 거, 흥미 검사해야 되겠죠. 내가 능력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능력 단계 또 보겠죠. 가치관, 나의 가치관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는지 같이 좀 한번 보겠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환 단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잠정기에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직업 선택에 대한 결정과 진로 선택에 수반되는 전환 단계에서 뭘 느끼겠죠? 책임. 그 다음에 현실기에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청소년기. 능력과 흥미 통합 단계. 내가 흥미만 있다고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능력도 있어야 이 통합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요. 가치 발달, 직업적 선택이 구체화해야 되고, 직업적 패턴의 명료화 등이 가능해지고, 이 시기에는 탐색 단계, 어때요?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죠. 구체화 단계,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워야 될 거고요. 특수화 단계로 세분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몰두하게 되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탐색해서 몰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화 단계에서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보다 어때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단계로 가는 게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새 쓰고 있는 게 홀랜드, 이 6가지 직업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홀랜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또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를 크게 골자를 나눠서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 게 현실형. 현실형은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는 활동을 좋아하고요. 동물이나 도구 혹은 기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술자, 엔지니어, 중장비, 운전사, 프로운동선수, 직업군인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탐구형은 과학자 직업을 가진 지적인 사람들을 대부분이 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지능의 소유자가 여기에 속해요. 탐구형은. 그 다음에 예술형은 사람들은 창의성을 지향하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재료들을 사용하고요.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작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미술가, 음악가, 무용가, 디자이너 등이 여기 속하죠. 그 다음에 사회형.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회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형은 기본적으로 자선가 타입인 경우가 많고요. 이들은 다른 사람을 육성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발전, 성장을 도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유치원교사, 상담가. 여러분이 어디 속하죠? 상담가. 사회형에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자, 성직자, 상담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진취형. 진취형이 가장 사는 사람들은 일구고 설득하고 사물과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방면에 소질이 있고요. 호텔 지배인, 기업 경영인, 또 정치가, 지방자치단체장, 판매 책임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관습형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잘 짜여진 구조에서 일하는 거. 세밀하게 있는 그 루트의 틀을 그대로 따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은행원 막 벗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경리사, 도서관, 사서, 사무행정 공무원들이 여기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말이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 발달 특성 중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월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상상의 청중은 아까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청소년 자신이 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과 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은 상상의 청중을 어때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타인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실수도 자꾸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했는데 나 혼자 이래서 어떻게 남들이 봤으면 어떡하고 고민하게 되는, 번민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 그 상상의 청중 때문에 그래요.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개인적 우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소년이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의 세계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나는 좀 독특해.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를 약간 어때요? 독특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고 근본적으로 나는 조금 특별하다 생각을 갖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뭘 봤죠? 그 앞 시간서부터 청소년의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봤어요.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신체 생리적인 특성을 보셨고요. 또 신체적 말고 뭐 봤죠? 인지적 특성 보셨죠. 인지적 특성 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정서적 특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특성에서도 어떤 방어 기제들이 발달하는지 방어 기제에 대한 부분 다뤄줬고요. 또 나아가서 사회적 특성 보셨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개별화되고자 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려고 한다는 사회적 특성을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로에 대한 부분,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누구 이론 봤죠? 홀랜드 이론 봤습니다. 홀랜드 이론에는 6가지 유형을 굉장히 중요시 크게 나눠서 봤는데 뭐죠? 현실형, 탐구형, 현실적이다, 탐구형이다.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예술형, 사회형,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나간 진취형,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 싶은 관습형, 요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들 보시고요. 청소년의 특성 중에 청소년의 뭐죠? 개인적인 우아하고 상상적 청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과 함께 이제 청소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다 아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발달이 이론적 접근들이 이론마다 좀 틀려요. 이론이 좀 방대하긴 한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